달에 OTT 사용료로 거의 한 7, 8만 원 정도 쓴다고. 파산이지 뭐 이렇게 하면. 넷플릭스의 다큐가 한 800편,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만 한 500여 편, 캐치 미 이프 유 캔 정도의 대규모 사기를 치고 다니는 남자가 미국 미술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을 다룬 뭐 다큐멘터리라고. 연인임을 감추고 60년 넘게 함께 비욘세의 홈커밍, 미스 아메리카나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의 155cm의 도발, 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루스 카터 의상 디자이너 재밌고요. 진짜 정말 강추. 너무 멋있고요. 매우 재밌으니까 보시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뭐 또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몇 편을 원하시는 거죠? 듣다 보면 똑똑해진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최윤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 언더더시 코너에서 OTT 산업 트렌드를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근데 이 콘텐츠에 자두필터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넷플릭스 구독만 해놓고 뭐 볼지 결정만 2시간 하다가 결국 잠드는데 그냥 해지해야지. 너무 비싸. 댓글 저도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넷플 프리미어 구독료가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뭐 2만 원에 가까워지니까 심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만 원인데 가격이 이 정도로 올랐으면은 뭔가 볼 게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둘러봐도 볼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 넷플릭스에 그 냉장고 같다. 그런 냉장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서 밤에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근데 막 찾다가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결국 다시 그냥 스르르 문을 닫는 그런 냉장고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모습 같네요. 많이 찾아 드시나 봐요. 네. 네. 근데 썸네일이랑 제목이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해서 눌러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노잼이면 또 자괴감도 들고 시간 날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OTT 사용료로 거의 한 7, 8만 원 정도 쓴다고 네. 김영 기자가 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파산이지 뭐 이렇게 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 근데 제가 열심히 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죠? 의미부여. 넷플릭스에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 쪽 말고 시야를 다큐멘터리 장르로 한번 돌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 다큐멘터리에 눈을 뜨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추천작 오늘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절대 안 졸리고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총 10편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 추천에는 결말 스포일러는 없고요.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꼭 필요한 줄거리 정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끌리는 거 있으면은 네, 고고. 자, 그럼 첫 번째 작품은요. 데이팅 앱 사기, 당신을 노린다입니다. 넷플릭스 탑10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고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에요. 아마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영국 다큐멘터리고요. 데이팅 앱에서 접근해서 이제 애정 관계를 형성한 후에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놀랐어요. 그 범죄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정말 글로벌합니다. 그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보셨어요? 저 3번 봤어요. 3번? 그 정도야? 왜냐면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너무 잘생겨서 3번 예. 돌려봤던 이해하죠. 어린 시절 3번 그렇군요.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기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디카프리오가 비행기 조종사, 의사, 변호사 그런 여러 직업으로 위장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위조수표를 쓰고 다녔던 맞아요. 그런 사기꾼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이 다큐멘터리도 캐치 미 이프 유 캔 정도의 그런 글로벌한 대규모 사기를 치고 다니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얼굴이랑 실명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범죄 수법이 어떤 식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자기가 묵고 있는 5성급 호텔로 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불러냅니다. 커피 한잔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이아몬드 왕이다. 그리고 나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정말 명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둘러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전 세계를 태워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해외 출장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만남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무엇보다 상대에게 엄청 잘 맞춰줘요.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신뢰감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달 정도 만나는데 그럼 많이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기에 시동을 걸게 되는데 남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나의 적에게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나를 좀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현금 융통이 좀 어렵게 됐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애인이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남자가 자기의 부를 과시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려줘도 바로 남자가 갚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처음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다가 이제 점점 억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왜 속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코시국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제 소셜 사이트에서 관계를 맺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맞아요. 수법도 이렇게 고도화되고 피해자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도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정말 속기 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좀 흥미롭게 본 거는 이 다큐멘터리는 피해자의 1인칭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공감하고 또 우리가 몰입하면서 따라서 이제 보게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면은 굉장히 좌절스럽고 그쵸. 허망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끼리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 보면서 범죄 수법을 설명하는 초반보다 이제 이 사기꾼을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서 추적하게 되는 그 중반 이후의 과정이 더 긴박감 넘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김희용 기자가 이 작품을 추천을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다큐에 나온 사기꾼 사이먼이 적반하장격으로 다큐 내용이 틀리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연예 기획사 매니지먼트랑 계약을 해서 방송도 만들고요. 책도 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인데 저도 이 작품이 신종사기 수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최현수 기자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씁쓸한 지점이에요. 일종의 악명을 이용해서 유명인이 되는 거잖아요. 악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실제 범죄를 다룰 때 이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에게 과도한 서사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뭔가 자본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소비해주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천작 가볼까요? 넷플릭스에 사기 범죄를 다룬 다큐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어서 몇 개 더 추천을 해볼게요. 그 하나는 당신의 눈을 속이다 세기의 미술품 위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미국 미술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을 다룬 뭐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뉴욕에 굉장히 유서 깊은 갤러리가 있는데 노들러 갤러리라고 이 갤러리에 한 미술품 중개인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유명 작가들의 비공개 작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들이냐면 한국인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네모 마크 로스코 그리고 막 물감 막 뿌리는 예. 그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도 아시죠? 네, 이런 추상 미술로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 노들러 갤러리의 관장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1995년부터 약 20년에 걸쳐서 60점 이상의 위작을 제작을 하고 유통 판매한 사기 사건이에요. 범죄 수익이 무려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972억 원 정도 달했다고 한 아주 거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가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야. 네, 900몇 억. 네. 전문가들도 감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이 속는 그 심리가 과연 뭘까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심리학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솜씨 좋은 사기꾼은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와 갈망을 잘 이해하는 자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기꾼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꿰뚫고 있다가 그걸 탁 건드린다. 그렇지. 위작을 사는 사람들은 일단 그 그림과 이미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점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 나쁜 놈들이 그 심리를 파고든다는 건데 만약에 저한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마크로스코 작품을 조금 싸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은 작품이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솔깃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어떤 산업이 막 부흥하거나 돈이 모이는 곳에 또 범죄도 막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도 진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큐 마지막에 뭐라고 내레이션이 나오냐면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은 위작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위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통되고 팔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요. 동시에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 어떻게 밝혀내는지 그 방법도 나오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제 아트테크에 워낙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흥미롭게 본 작품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작품 제목이 미샤와 늑대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 그 쓰여져 있는 설명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시기에 7살이었던 미샤. 숲속에서 늑대 무리와 생활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아니, 그랬다고 한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 놀라운 이야기. 그 안엔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다. 뭔가 설명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이 넷플릭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프로그램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진실이 뭐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자체가 그냥 반전 덩어리여가지고 저도 보다가 뭐? 리얼리?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설명 안 드리고 보시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인류애가 바스러지는 작품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인류애 충전하는, 복원하는 따뜻해지는 다큐멘터리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참 앞에 이런 범죄 사기 이런 거 다큐 많이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가 보면서 완전히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봤던 그런 작품들 몇 개 추천을 해드릴게요. 옆에 손수건을 꼭 두고 보셔야 하는 다큐 몇 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요. 우리 듣동너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은 그들만의 사랑, 테리와 팻의 65년. 영어 원제는 Secret Love. 영어 원제가 훨씬 간단하네요. 그쵸? 네. 어떤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감독이 크리스 볼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감독이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고모인 테리도 있었는데 이분이 65년 동안 친구 팻과 함께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연인 사이다. 단순히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 사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40년대에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정말 그 시대가 성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대놓고 혐오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신이 레즈비언이다라고 밝히면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고 또 목숨을 위협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연인임을 감추고 60년 넘게 함께 살아오신 거죠. 아, 그래서 제목이 시크릿 러브. 였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이제 조카였던 이 크리스 볼란 감독이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나 절절하고 또 아름다워서 다큐멘터리로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또 어떻게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올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사랑의 역사를 담아내는 작품이에요. 65년을 변치 않고 이제 두 분이 해로하신 것도 진짜 감동적인데요. 그 사랑을 아주 가까운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나 분위기가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네요. 사실 뭐 2020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테리와 팻 두 분 다 할머니가 되셨는데요. 본인의 조카하고 손자들한테 그 얘기를 이제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털어놓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이거를 밝혔다가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되고 떨렸다. 근데 이제 그의 조카들은 정말 잘 리액션을 해줍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두 분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이에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서 맞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이 다큐를 정말 계속 울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자체가 참 고결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볼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슬퍼집니다. 왜냐면은 두 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병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걸 막 상상만 해도 막 마음이 미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울면서 봤어요. 네, 정말 따뜻한 그런 명작 중에 명작이다. 다음 작품은요.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나란히 올라왔던 작품인데요. 나의 문어 선생님이랑요. 크립 캠프 장애는 없다. 이 두 편이죠. 결국에는 이제 오스카상을 받았던 작품은 나의 문어 선생님이었는데요. 두 편 다 명작임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크립 캠프 장애는 없다. 이 작품은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만든 제작사죠.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은 듣동로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미셸 오바마의 삶을 그린 비커밍이랑 그리고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작품을 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오바마 부부가 넷플릭스랑 계속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정말 계속 훌륭한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크립캠프 장애는 없다. 이 작품은 1971년에 이제 미국의 히피들이 만든 장애인을 위한 여름 캠프를 조명하는 작품이에요. 이 캠프가 정말 특별했던 게 누가 참가자고 누가 스태프인지 경계가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토론하고 노래하고
또 연애도 하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0년대면 미국도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였을 텐데요. 캠프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좀 남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캠프가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미국 장애인 민권 운동의 주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캠프 얘기를 한다고 하면 후반부에 가서는 이 캠프에 참가했던 분들이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이나 의료, 복지, 교육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그 이후에 벌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장애인 민권 운동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여름 캠프를 전체 스토리의 중심에 두고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흡입력 있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동 저희 듣동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큰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문어 선생님. 예, 정말 띵작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눈물 최현수 줄줄. 기자도 눈물 줄줄? 네. 진짜. 안 오셨어요? 제가 거기선 좀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 새끼 문어 나올 때가 진짜 포인트였잖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현수 기자도 되게 재밌게 정말 감동적으로 본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면은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찍은 자연 다큐멘터리예요. 내가 지금 왜 살지? 의미를 못 찾던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연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바다 잠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바다 속에서 문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어랑 친구가 됩니다. 1년 넘게 그 문어를 개입 없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의 생로병사를 계속 따라서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아니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문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갛게 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수산시장 우연하게 가봤는데 문어가 다 빨간 거예요. 그래서 맞네.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자, 저는 사실 이 다큐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문어랑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맞아요, 몰랐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경이로운 작품이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 봤던 자연 다큐 중에서는 감히 최고다. 진짜 이렇게 최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듣동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모여서 듣동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주세요. 이제 세계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다큐를 추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올라갔다는 거 저희도 좀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다큐가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무슨 일 터지면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있는지 검색해보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있어요, 보면은. 아마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일 텐데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침공한 게 아니잖아요. 두 국가 간의 깊은 역사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 다큐멘터리가 한 편 올라와 있더라고요. 윈터 온 파이어 우크라이나의 자유투쟁입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서 93일에 걸쳐서 그 자유를 향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이 시위 속으로 들어가서 촬영한 작품이에요. 당시 친러 성향이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겉으로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로는 이제 러시아랑 손을 잡는 그런 비밀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경찰이 정말 과잉 진압을 해요.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125명이 사망하고 65명이 실종이 되고요. 1890명이 부상을 입었던 그 광장의 그런 처절한 기록들이 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요. 러시아가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흘렀고 이번 침공까지 이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 그 맥락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시위에 참가했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여러 명 인터뷰를 하거든요. 자유와 독립을 향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저는 지금의 이 정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다큐여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뭐 신냉전이다,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라에서 앞으로 세계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송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불안한 국제 정세를 어떻게 잘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들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더라고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세계대전이 왜 발발했고 당시의 각국의 상황은 또 어땠고 그 피해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확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 네, 정말 추천드려요. 이 시리즈가 10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10시간이에요. 연휴 같은 때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고 나면 2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 전쟁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거 말고 뭐 또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몇 편을 원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 이제 네. 또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조금 더 차분하지만 흥미진진하게 과거 아주 고대의 역사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작품인데요. 사카라 무덤의 비밀입니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좋아요? 이집트의 비밀 뭐 이런 거. 오, 고대 문명의 비밀 뭐 이런 거. 네. 이집트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저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한 10년 전이에요. 근데 정말 추천드리는 게 이집트 전 최고였어요. 제가 나가봤던 해외 국가 중에서 진짜요? 네, 도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그냥 역사 유적지이거든요. 이집트는 정말 어디를 파도 거기에 유물이 나온다. 그 유물이 발에 채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역사가 깊고 유구한 그런 나라잖아요. 2018년에 정말 역대급 무덤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이제 상형 문자들이나 또 미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고학자가 와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이라의 뼈를 가지고 이 가족의 스토리를 뭐 유추해낸다든지 무슨 지병이 있었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지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정말 이렇게 양파 껍질 하나하나 이렇게 벗기듯이 이렇게 좀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너무 신비롭고 역사라는 게 이렇게 복원이 되는구나 이런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사카라 무덤의 비밀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술 다큐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뮤지션 다큐멘터리 3대장이라고 그냥 제가 칭해볼게요.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비욘세의 홈커밍이랑 미스 아메리카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155cm의 도발 요거 세 작품은 매우 재밌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시즌2까지 나온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인데 앱스트랙트 디자인의 미학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정말 아껴보는 작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그런 면면을 소개하고 이들이 이제 어디서 영감을 받고 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이들의 디자인 철학이라든가 디자인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인데요. 일러스트 디자이너, 뭐 글자체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들을 제가 몇 개 지금 꼽아봤는데 영화 블랙팬서 아시죠? 네. 그 영화의 의상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네. 멋지잖아요. 맞아요. 그 의상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루스 카터 의상 디자이너 에피소드 재밌고요. 네, 그리고 덴마크 출신의 현대 미술가 올라프루 엘리아손이라는 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짜 정말 강추.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디자인 총괄하는 이온 스폴터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분의 에피소드도 흥미롭고요. 나이키 에어 조던 시리즈 아시죠? 네. 이 에어 조던 시리즈를 디자인한 팅커 해필트 디자이너의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 제가 쭉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진짜요? 네. 우리 최현수 기자는 어때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거든.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엄청 돌아다니고 관심사도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영감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보고 내 안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성돼가지고 또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뭐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보시라. 오늘 추천해드린 거 많이 보시면 다 여러분에게 영감이 될 거다. 네. 그런 얘기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오늘 소개한 작품 중에서 여러분 이미 보신 거 있으시면 감상평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진짜요? 궁금해요. 또 네. 저도 이제 또 재밌게 본 넷플릭스 작품들 뭐 다큐 같은 거 추천받고 싶으니까 그것도 댓글로 네,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면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게 10개 중에 원픽? 너무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문어 선생님. 문어 선생님. 문어 선생님 재밌지. 전 너무 다 하나하나 제가 만든 것처럼 애정을 갖게 되네요. 다 재밌습니다, 사실. 예. 저는 그러면 시크릿 러브 추천해드려 봅니다. 예. 그러면 네,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